한 2주 쉬고 강의하니까 말을 안 하면 목이 좋아져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목이 잠기는 거 있죠. 강의해야 될 8장모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적용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그러면 줄여서 뭡니까? 주택이겠죠. 그러면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적용됩니다. 그 외에 사무용, 공장 이런 거는 적용이 아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때 방 한 칸에 임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또 이제 여러분하고 기본적인 거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임대차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민법에 앞으로 공부할 때 제가 임대차가 되면 실사에서는 뭐라 그런다? 월세를 말합니다. 월세를 말합니다. 그럼 민법에 월세란 말은 있느냐? 없어요. 월세를 민법에서 뭐란다?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임을 지급한다. 이 말은 뭘 주는 겁니까? 월세 지급하는 겁니다. 차임 이익이 연체했다 그러면 월세 2번 밀렸다 이 말입니다. 차임 이익이 연체했다. 월세 2번 밀렸다. 월세 2번 밀리면 주인 나가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월세라고 풀어야 되지. 전세라고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전세하면 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우리의 전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월세보다 지금 뭐가 많다고? 전세가 많은데 점점 우리는 뭐로 가는 겁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럼 요 전세도 전세 들어가더라도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전세도 적용되는데 그냥 요걸 준용한다는 것이지 그냥 공부할 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월세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것도 적용은 됩니다. 전세, 월세 다 적용되는데 그냥 임대차 그러면 월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그게 주거용 건물 임대차인 경우 2번 나올 겁니다. 방 한 칸에 월세 들어도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관계없습니다. 한동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되지 미등기든지 무허가 건물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조문에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끼리 놀러 가기 위해서 펜션에 1박 2일 빌렸습니다. 그게 빌린 게 임대차 아닙니까? 그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 때를 기준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을 임대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도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언제 때를 기준해야 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지금 뒤에 걸 먼저 판단 시점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주거용인지 아닌지 언제 때를 기준한다? 계약 체결 때를 기준하기 때문에 만일 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으면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기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용도에 따릅니다. 실지 용도가 주거용이냐 아니냐 따르는 것이지 공부상 주거용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실지 용도에 따른다. 판다는 시기는 언제 때를 기준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자, 주거용 건물만 적용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대지도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에 있는 대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다. 자, 대지도 적용된다. 다음에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 법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건물을 임대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이 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하면 적용됩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시험 마칠 때까지 한 서너 번 들을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하고 입주 날짜가 돼서 분양회사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았어요. 이렇게 열쇠를 교부받고 어리 병에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른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양대금을 다 안 냈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됐다는 어른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럼 임차인은 이 법 적용받게 안 받게? 적용받습니다. 왜냐? 분양회사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사람이 이걸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뭘 교부해줬다? 열쇠를 교부해줬죠? 열쇠를 교부해줬다는 것 자체는 임대할 권한을 준 것으로 봅니다. 그게 두 번째 예컨대 법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용어 해설을 해야 되겠죠. 분양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한다? 분양자라고 하고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정려하는 사람을 뭐란다? 정여자, 정려받는 사람을 수정인, 수정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받을 숫자니까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분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분양자에게 뭘 제공했다고? 열쇠입니다. 이렇게 열쇠를 교부해 줬으면 열쇠를 교부해 줄 때 뭐 해줬다? 임대할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교부받은 자와 임대차 계약하더라도 이 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할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원래 공부한 사람은 원래 시험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밑엔 문제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원래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주택도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제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일시사용 그럼 제가 펜션 주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펜션 빌리 쓸 때 적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조용하다. 아니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게 아니고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뭐 해야 됐다? 아, 지금 제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하는데 사무실용으로 있던 건물이 뭐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됐죠? 그럼 변경됐으면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시를 기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만일 임대차 도중 사무실 건물이 변경됐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겠지만 지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으면 용도 변경된 이후부터는 이 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이게 10시에 이 문제 낸 겁니다. 본향에서. 여러분 기본서마다 다 들어간 이 판례입니다. 꼭 주택 소유자만 임대차 계약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적법한 임대 권한만 있으면 거자와 임대차 계약하더라도 이 법 적용됩니다. 따라서 니은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한 거 이거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니은 들어가는 거는 틀렸겠죠. 그러면 2번과 4번, 5번은 답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생 문제는 똑똑한 거 2개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 먼저 지우면 됩니다. 따라서 2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니까 결국 1번과 3번이 답인데 1번과 3번은 기억 뒤끝은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니은과 리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리을을 보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게?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원래 한 문제 맞췄다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렴풋이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일시 사용 된다 그랬던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만 하면 돼요. 요게 원래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주택 임대차 어려운 거 나올 줄 알고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은 사람 원래 벌써 한 문제 맞춘 겁니다. 네, 맞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택 임대차는 조금 전에 우리가 소작제도 했을 때 기간이 확보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주택만큼은 한번 딱 들어가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몇 년간을 기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주택임대차에서 최단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존속 기간을 정하면 정한 대로 가면 하면 됩니다. 자, 임대차 예컨대 3년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다? 3년입니다. 5년 했다? 5년입니다. 10년 하면 10년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정하면 정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롭게 약정할지라도 몇 년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 2년 이하로 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이하로 했을 때 몇 년으로 한다? 2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정하더라도 2년 이하는 못한다. 최단기가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용 건물에 한번 들어가면 몇 년은 살 수 있다? 2년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최단기가 몇 년이라고? 2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4조 1항을 보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지만 2년 미만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최초 임대차 3년 했어요. 자, 2년 만에 세입자는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금 몇 년 했다고? 그럼 3년 해야 되지 왜 2년 만에 나갑니까? 여러분이 만일 주인 같으면 2년 만에 방 빼달라면 방 빼줍니까? 자기들은 안 빼면서 물어보면 꼭 2년 만에 된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 마음을 굳게 가져야 돼. 3년이면 몇 년이라고? 그럼 5년이면? 그냥 2년 이상 했을 때는 관계없다니까. 그냥 그 약정대로 지켜야 돼요. 2년 만에 방 못 뺍니다. 3년 하면 3년, 그냥 3년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이라고? 2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기간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안 정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i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약정했어요. 그럼 방금 몇 년으로 본다 했습니까? 2년으로 본다 했죠. 그럼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을이 1년째 됐을 때 당신과 나 사이의 계약을 몇 년 했다? 1년 했지 않냐? 기간이 만료됐다. 만료됐으니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을 본다 했죠? 2년을 보는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당신과 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1년이니까 1년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는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보증금 달라 목적물 명도해 주겠다.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누구는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임차인은 몇 년 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고 약정대로 몇 년? 1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무슨 일 알겠습니까?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할 때 세입자는 1년을 원합니까? 2년을 많이 원합니까? 세입자가 아직 여러분이 실무 경험이 없네. 실무 경험이 있으면 100% 나오는데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구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입니다. 실사회에서는 월세는 전부 다 세입자는 1년을 원합니다. 왜 1년을 원할까요? 세입자가 만일 약정을 몇 년 했으면 1년 했으면 약속대로 1년 되면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지가 원하면 몇 년 또? 그럼 선택권이 두 개 아닙니까?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나 2년 했으면 몇 년간 채워야 된다?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1년 하는 게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니까. 더구나 월세하는 사람은 빨리 옮길 수 있는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원한다고? 1년을 많이 원해요. 그러나 주인은 항상 몇 년을 원한다? 2년을 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2년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관례적으로 1년을 원합니다. 그럼 1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년 되어 나간다 그러면 방 빼줘야 돼요. 그러나 또 1년 더 산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우리 기간이 1년 됐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 있게 없게 못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곧 보세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민법을 보다 보면 외부에서 이제 질문을 한다니까. 그럴 때 좀 배웠다고 해서 답할 때 다르게 해주지 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여러분 이제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 제일 많이 틀린 게 기간입니다. 기간만 한 겁니다.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다. 만료됐을 때 갱신을 해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2년 했습니다. 드디어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만료됐으면 임대차가 종료됐죠.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럼 종전 계약을 연장하면 되겠죠.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게 뭐라고?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갱신할 때 어떻게 갱신하면 된다? 이른바 주인하고 마음 된다? 합의해서 갱신하면 됩니다. 그럼 합의 갱신하면 됩니다. 기간 만료됐는데 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럼 합의 갱신하면 됩니다. 합의 갱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 이하는 또 안 된다? 2년 미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 갱신해도 되는데 그냥 2년이 만료됐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라고? 법정 갱신입니다. 법에 요런 사유가 있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법에 조문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추면 뭐라고? 갱신된 것으로 보는 걸 법정갱신, 혹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갱신이 됐으니까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느냐? 첫 번째, 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는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이른바 주인이 요 시간 동안에 뭘 안 했다? 아무 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기간 만료 몇 월 전에? 1월 전입니다. 1월 전까지만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요 사이에 아무 말 안 하고 누구도 임차인도 1월 전까지 말을 안 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두 사람 다 계속 뭐라고? 이 집에 살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럴 때는 그냥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주인이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은 1월 전까지 갱신 거절 혹은 주인은 월세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안 하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경우 기간은 몇 년을 본다? 2년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최초 임대차 할 때 3년을 했습니다. 3년 임대차 했어요. 드디어 기간 3년이 됐습니다. 그럼 법정 갱신이 되면 다시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이다? 2년으로 보는 겁니다.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을 봅니다. 단 또 있습니다. 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고받은 날부터 몇 월이 되면 3월이 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즉 법정 갱신이 되면 몇 년간 살 수 있다고? 2년으로 본다 했죠. 그렇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간다 말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뭐 빼줘야 된다고?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그럼 법정 갱신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2년 동안 나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 보호하는 제도라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 지금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여러분도 장차 꿈이 임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60 내지 70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네. 네. 임대인이 되는 게 좋죠. 그리고 외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죠. 그리고 외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시는 전부 다 월세를 삽니다. 다 렌트해서 삽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니면 뭐 20, 30년짜리 장기 용자를 받습니다. 그걸 계속 그냥 항상 주급이 나오면 거기다가 월세가 나가는 겁니다.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집을 소유하는 왠가면 우리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니까 소유의 개념이 강한 반면 거기는 소유의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렌트를 하는 겁니다. 월세 개념이 있죠. 그 월세는 다달이 주는 것도 있고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월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00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한 12억짜리 정도를 사야 돼요. 12억 정도 사면 월세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살려고 그러면 집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10억 건물 살려고 그러면. 4억. 4억 정도만 있더라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건물 살 수 있어요. 나머지 6억은 뭘 하면 된다? 융자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융자 나오는 이율하고 월세하고 어느 게 더 세게?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그걸 주더라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10억 그러면 뭐라고? 10억 모아서 집 건물 살려는데 언제 10억 모아서 건물 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이 되기 전에 건물을 10억짜리 샀다. 융자를 한 7억 받았다. 그럼 월세 나가겠죠? 월세가 잘 안 되면 내 월급에서 계속 월세 나갑니다. 이자 나가겠죠? 근데 월세가 많이 되면 이자 참고도 남죠? 근데다가 1, 2년, 3, 5년 되면 부동산 가격이 3억 올랐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진짜 상위 계획이 올라가는 겁니다. 건물은 벌써 얼마 올랐다고? 3억 올랐죠. 월세는 계속 나오죠.
올란 만큼 계속해서 대출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대출금을 계속 바꾼다는 뜻입니다. 제2금융까지 받아야 7억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나는 내 돈 안 들어가고 계속 월세가 높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대받아치기 하게 되면 그걸 팔고 나면 완전히 건물 3억 정도만 빌리고 건물 12억짜리 하나 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과 1, 2년 사이고 머리 조금만 바르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12억짜리 건물 산다고 10억 모으는 사람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언제 12억 모읍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건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대출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재 지금 나오는 중에 모든 걸 이자로 다 주고 이렇게 1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지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동산은 그래요. 3, 4년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묵시적 갱신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합의 갱신해야 돼. 합의해서 2년 딱 했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합의했으면 그냥 합의대로 갑니다. 그럴 땐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나간다는 것은 무슨 갱신일 때? 묵시적 갱신일 때라고. 확실해. 묵시적 갱신일 때만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은 합의된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겁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받은 날로부터 언제? 3월이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차임 정감 청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변에 LCD 단지가 들어왔다. 계약 2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 250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 딱 지나기 전에 LCD 단지가 들어온다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고 월세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값이 예상치 못하게 월세가 낮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임대인은 차임을 뭐 해달라? 정액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하고 1년이 6개월이 됐는데 에라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 해서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럴 땐 어른 뭘 청구할 수 있다? 가면 이렇게 차임 정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정액해달라, 뭐 해달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정액 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를 향해서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깎아달라,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깎아달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액 청구할 때는. 정액 청구할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몇 년이 지났을 때는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안에는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1년 내에는 청구 못하고 1년이 지나서 청액 청구하더라도 몇 분의 몇은 20분의 1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20분의 1은 안 됩니다. 자, 조용하다. 그러면 만일 월세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라달라 하더라도 얼마 이상은 올려달라 하면 안 된다? 20분의 1이니까 5%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입니까? 5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별로 큰 거 아닙니다. 만약 1억이다. 전세 1억 들었다. 얼마나 올려달라 할 수 없습니까? 500만 원 이상 올려달라 하면 안 됩니다. 20분의 1은 5%라니까 5를 곱하면 돼. 설사 5천만 원이겠습니까? 500만 원이겠지. 500만 원 이상 안 됩니다. 별로 큰 거 아닙니다. 1년 내는 할 수 없고 20분의 1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20분의 1. 1년 내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때는 적용되는지 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2년 기간이 됩니다. 보증금 1억이었습니다.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 만료하면서 무슨 갱신한다? 합의 갱신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2억 올려달라는 겁니다. 올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예?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기간 만료돼서 새로 계약하면서 2억 올려달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중에 임대차 존속 중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기간이 만료됐잖아. 기간 만료되고 재계약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재계약할 때는 적용 없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존속 중에 일방이 올려달라 했을 때는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의 제외 나와있죠.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청약할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합의로 청약할 때는 이왕 나온 거 집에 가서 외워야 되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확실히 알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요게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라든지 적용, 차임 등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항력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주택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고,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했죠.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3조라고는 조문을 보니까 임대차는, 여기는 주택이죠.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뭐가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뭘만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하면 된다? 주민등록을 마친 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할 때 주인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등기하려면 주인 허락이 필요, 주인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이건 합의할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대항력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란 뭘 말하는, 점유를 이전받는 걸 인도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볼펜이 있죠. 볼펜을 여러분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유를 나한테 이전해 주는 걸 인도한다 그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건물을 인도한다 그럽니다. 그럼 주용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입주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주라 말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신고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옮기겠죠. 그 동안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한 때 이걸 뭐라냐면 법조문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전입신고한 때 뭐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법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다?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는데 실질의 시험 나올 때는 입주와 전입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입신고 딱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길부터. 자,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거죠.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란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내가 뭐 해야 된다? 점유해야 돼요. 점유하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 뭘 하는 것이다? 점유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점유는 좀 어려운 것인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많이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다시 또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임대사업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120개 정도 원룸 내지 투룸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120개 정도 오피스텔이 있는 주인이 일일이 월세 주고 가지고 긋고 그럴까 안 그러게? 안 그럽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건물을 신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퉁치 가지고 120개 건물을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되겠습니까? 예컨대 100억의 전세 줬다. 너무 많습니까? 80억의 전세 줬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이 임대인이 뭘 받는다? 동의를 받았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뭘 준다? 월세를 줍니다. 요 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대업자라 그래요. 이 말은 임대업자는 반드시 내 건물 가지고 임대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을 빌려서 뭐라고? 임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릴 때는 뭘 주고? 전세를 빌리고 다시 줄 때는 뭘 준다? 월세를 준다니까.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어? 융자를 받았어. 전세를 얻고 그걸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줍니다. 여러분 고시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고시원 혹은 뭐 모텔, 원룸 이런 거 다 그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고 그걸 월세 받아가 그걸 다시 월세 주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주인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뭘 일일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120개 건물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일일이 나가지고 청소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반드시 임대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임대업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시원 있죠? 고시원에는 학교 앞에 있는 원룸, 주인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고 월세업자는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잘하면 건물 하나도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업자 할 수 있습니다.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허락을 얻어서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이런 걸 다시 해준다. 이걸 뭐란다? 전대를 한다 그래요. 임차인이 다시 전대를 하는 거죠. 그럼 요 임차권자가 지금 전대를 하더라도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요 대항력 갖추기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국 임차인이 안 살고 지금 다시 전대할 전차인이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누가 대항력 갖춰야 된다?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인도와 뭘 해야 된다? 주민등록이 돼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 사용하는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요 임차권도 뭐가 생긴다? 대항력 그대로 생깁니다. 요걸 나중에 보면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로 전 임대를 줬을 때는 실제 거주하는 누가? 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있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의 대항력 생기는 겁니다. 인도와 주민등록할 때 인도, 점유에 관한 겁니다. 자, 다음에 주민등록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은 왜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시수단입니다. 여러분 등기된지 안 된지는 등기부에 가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든다?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할 때 주민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시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정확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지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숙집을 하게 되면 하숙집에 보면 방이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그렇죠. 이게 독립된 건물입니까? 그냥 한 건물입니까? 한 건물입니다. 그럼 편의상 101호, 102호, 103호 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런 것을 무슨 부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는 뭐만 하면 된다? 지분까지만 신고하면 되지. 동호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분까지만. 그러나 다세대 주택, 흔히 연립주택이 있죠. 이런 데는 반드시 동호수 기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임차인 본인 거에 되느냐?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예컨대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합니다. 임차인은 을이 맞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예컨대 보통 보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는 지금 누가 썼다? 남편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편 이름으로 주민등록할 필요 없고 부인이나 자식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하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임차인 본인께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 본인 앞으로 주민등록 했어요. 물론 식구 모두가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 도중에 임차인이 지금 장기 출장을 가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퇴근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부인과 아이들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효력이 있어 없어요? 괜찮다 이 말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임차인 본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등록은 도대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갑이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30번째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30번째가 아니고 31번째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얼마로 했는데 30번째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31번째로 수정을 해가지고 요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수리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31번째가 아니고 뭐라고? 30번째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주민등록이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신고 시에 효력이 생긴다면 올바르게 신고했으니까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나 판례가 말하기를 신고 시가 아니고 언제 때? 수리 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지분으로 승계했죠? 그럼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게 판례입니다. 설사 그것이 담당 공무원 요구에서 할 때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신고 시가 아니고 언제 효력이 생긴다? 수리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고 시가 아니고 언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설사 담당 공무원 요구에서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분으로 수리가 되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요 주민등록 인도라는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은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속 요건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게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도 인도와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했습니다. 대항력 갖췄죠? 그런데 일시 다른 곳으로 퇴근을 한 겁니다. 무슨 사업상 필요해서 퇴근을 했어요. 퇴근한 다음에 이게 저당권이 딱 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재전입을 한 겁니다. 자, 이 경우 을은 대항력 갖췄다가 퇴거했다는 건 대항력 없어졌죠? 저당권 들어오고 재전입했습니다. 이 경우 저당의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한번 퇴거해버렸죠? 그럼 종전했던 대항력 전부 다 없어집니다. 임대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주 전입 신고하셔야 됩니다. 실은 삼아 하루라도 다른 곳에 가버렸죠? 종전했던 대항력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도 되지만 존속하기 위한 요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전출 후 재전입하더라도 종전했던 대항력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대항력 생기지 소급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날 다시 입주 전입 신고했겠죠? 그럼 이때부터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보지 종전했던 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퇴거해버리면 종전했던 대항력 전부 다 없어집니다.
다른 곳으로 퇴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식구가 있을 때는 식구는 걸 남겨두고 퇴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이길 0시부터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갑과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2016년 3월 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입주 전입신고하는 그날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저당권도 2016년 3월 5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날 전입신고하고 그날 저당권 설정된 겁니다. 누가 우선하게? 저당권입니다. 왜냐? 입주 전입 신고한 날이 아니고 그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길 0시부터 생기는 게 이제 갑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실제 팔례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을이 뭘 취득 있게? 분양받으니까 소유자죠.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5일부터 살고 있어요. 입주 전입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매를 했어요. 집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집 팔면서 이 갑이 그 집에 계속 임차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종전 주인이 세입자로 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짜가 2016년도 3월 5일이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그날 병합부로 뭐가 설정됐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그날 뭐가 됐다고?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자, 보증금을 3억 하기로 했어요. 이 집 5억 나가는데 저당권 5억 딱 들어온 겁니다. 돈을 안 갚아주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실질 사건입니다. 그럼 경락 가격이 얼마 나왔냐? 5억 나왔습니다. 그럴 때 세입자가 내 돈 3억 달라 그러니까 이 병이 먼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선하느냐? 이제 소송 붙은 겁니다. 만약 우선 안 하면 이 갑은 돈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누가 우선할까요? 종전 소유자가 세입자로 계속 남을 때는 요때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요때는 소유자로서 갖고 있었지.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것은 언제 때다?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요때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요때 뭐 했다고 본다? 입주와 전입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입주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니까. 그러면 대항력 언제부터 생깁니까? 이길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럼 결국 누가 우선한다는 겁니까?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5억 전부 병이 가져라. 너는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라. 이 판결입니다. 이길 0시부터 생기는 게 그렇습니다. 이길 0시부터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날짜에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그보다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아침에 토요일 날 이사를 많이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날 입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면 중개업자 잔금 주는 날 그날 반드시 등기부 열람해 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 해주고 여러분 끼워줍니다. 중개업자가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날짜 딱 보니까 뭐가 없더라? 저당권 등기 다 없습니다. 그럼 안심했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들어왔다니까. 근데 오후에 저당권 등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길 0시부터니까 그 저당권자에게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꾼 같은 놈 그런 놈 굉장히 많아요. 그 미아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새 집을 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경우가 있다니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는지. 오늘 입주와 절입 신고할 때 오늘 오전에 뭘 떼본다고? 저당권 등기 있는지 떼보잖아요. 오후에 등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길 0시부터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이거. 등기부를 반드시 일람해 해보는데 이게 이길 0시부터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잔금 딱 칠 때 중개업자는 반드시 그날 걸 해줍니다. 해주는데 개인이 할 때는 그걸 확인을 못해요. 언제 때만 확인하나요? 계약할 때 확인한다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 줄 때 확인하지 잔금 입주한 날을 확인 안 해볼 수가 있다니까. 그럼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주한 날 아침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여러분 중개업자 같으면 그날 반드시 바쁘더라도 잔금 치는 날 확인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다 열람해 줍니다. 그럼 확인시켜 줍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길 0시부터입니다. 자,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럼 이걸 갖췄다. 그럼 도대체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금부터 임대차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예.